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원래 우리가 이거 강세양성 과정을 하기로 한 게 이제 7월 1일이었는데 옮겨졌잖아요. 주말로 옮겨지면서 제가 그 일정을 상당히 많이 변경을 하긴 했는데 하나 변경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시에 이 과정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가야 돼서, 그래서 뒤에 다음번에 할 과정에 대해서는 텔방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적절한 시간에 살짝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철 박사님이 이제 곧 강의를 하실 텐데, 박경철 박사님 그 올려놓으신 자료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음 주에는 그 중에서 김찬희 선생 강의하고 저 자료하고 박경철 박사님 자료하고를 한 6개 정도를 6개 뭐 많은 한 7, 8개 총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학습해 와서 발제하기로 했거든요. 전체 읽기는 공부는 다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올려놓은 걸 다 놓고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면 안 되니까 좀 꼭 필요한 자료를 한 4개 정도로 다시 올려주세요. 요거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 강의 끝나고 이번 주 내로 내일까지 정리해서 고르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놔도 될까? 그거는 농지에 관한 자료인데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가시면서 그 집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박경철 박사님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계속해서 농민기본소득을 같이 그 강의해왔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농민기본소득에서 박경철 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단순 강의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거 학습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도 저와 같이 내가 앞으로 강의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경철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동 목사님 소개로 그 청주 덕천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녹화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강의가 잘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강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이제까지 했던 자료들을 좀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PPT에 모았으니까 이 모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학원생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설명할 테니까 이 자료를 필요하신 부분 이렇게 뽑아서 참고해서 이제 본인 분들께서 이렇게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 때 강의안을 만들 때 참고를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렇게 내용 순서고요. 제가 이제 그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 이렇게 같이 썼는데요.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농민수당이라고 얘기를 지역에서는 많이 해요. 농민들이 농민 기본소득보다는 농민수당을 더 이렇게 익숙하고 그게 또 대중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에서는 그게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우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또는 뭐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뭐 차이가 있지만 저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반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할 때 이제 그 쭉 이 농민 기본소득이 어떻게 논의를 해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뭐 농민 기본소득의 개념이니 이렇게 하면 지역에 가면 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개념 도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농민 기본소득의 이제 개념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제 김종철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종철 선생님이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거의 도입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고 그 초창기에도 이제 농민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는데 농민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본인이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정립이 돼서 전국민 기본소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아니면 공정 측면에서 맞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지금과 도시와 농촌과 도시민과 농민 간에 이렇게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같이 준다는 게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그리고 지금 생태위기라든가 문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똑같이 준다는 게 과연 그게 정당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농민 먼저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농민 기본소득 이제 녹색평론 좌담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녹색평론 1월 12월호에 이 좌담회를 마치고 그 이제 좌담 내용을 한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실어줬는데요. 그게 이제 표지로 표제로 나온 제목이 농민 기본소득이 나라를 살린다.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김종수 선생님 모시고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그때는 충남발전연구원이었는데 기본소득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기본소득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조체도 그때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충남 내에서 공론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처음 모시고 홍성에서 강연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농민부터 농촌 주민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론화 했고요. 2014년 공론화 작업하고 2015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아무튼 제 정신적 지주였던 이렇게 김종철 선생님이 지난 6월 25일 이렇게 파괴를 하셔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도 힘이 지금 빠진 상태에 있는데요. 아무튼 선생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렇게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선생님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 2014년이면 그때 저도 이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건 그렇긴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도 이때도 농민수당 주장했을 때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농민단체에서도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에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가격 보장제라든가 이게 우선이었지 농민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았고 계속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근 2, 3년 내에 관심을 가졌던 거지 사실 우리 농민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의 많은 부분은 김종철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이 사진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정의당에서 먼저 이렇게 그 회의를 했어요. 정의당에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했죠.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 이제 주최를 했고, 그때 대선 때 이제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하면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 약간의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게 농정 공약 중 제일 그 우선순위 공약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였었고요. 아마 다음 대선에도 농정의 최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농민 단체들에서 이렇게 농민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을 이렇게 공약을 지난 지방선거 때 했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의 이후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해서 이따 나오겠지만은 뭐 해남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물론 이제 농민단체들이 많이 푸시도 했고 연구자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이 푸시를 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공약이 중요한 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 청동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그 회박식을 했지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공약을 하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매니페스토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약을 한 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저희 충남 그 도지사 후보로 나갔다가 뭐 안 되긴 했는데 농민수당, 농어민 자녀수당, 한계마을 자녀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건이 더 안 좋은 지역의 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더 수당을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공약도 하고 단양 군수 후보님은 농민수당 플러스 단양 장기거주 수당 최대 12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실험에 들어가는 농촌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생각들이 모아져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돼요. 지방 정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들을 앞서서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 효과가 이렇게 커지면 그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다른 지역에서 그걸 따라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그게 이제 곧 중앙정부의 어떤 큰 압력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최근 그 정책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도 훨씬 지방정부가 앞서서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지방정부는 일단은 빨리 도입을 할 수 있죠. 제도도 빨리 만들 수 있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조례만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의 뭘 큰 제도들을 한꺼번에 도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법이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그 의원들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도입되려고 하면 여야의 공방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어떤 법들이 도입되려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오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맘만 먹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런 진행들이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오셨지만 경기도에서의 그 국민 기본소득과 이제 농촌 기본소득 실험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게 아무튼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증거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산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지방정부에서 좋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농수당이 이제 아시겠지만 해남에서 먼저 해남 군수가 이제 먼저 농민단체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군수 되자마자 이제 그분이 이제 정치 감각이 좀 빠르시죠. 그 어떤 지방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보면 그분은 지역 내에서는 또 소수당이기 때문에 또 앞서서 이 좋은 정책을 빨리 도입 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농민단체의 의견들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군수 되자마자 농민수당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실행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해남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군 단위로 확산되고, 그게 이제 광역 단위로 확산됐죠. 광역 단위로 확산돼서 이제 광역에서 또 경쟁이 붙습니다. 광역에서 경쟁이 붙어서 전북도가 작년 7월 1일,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군 단체장하고 농민단체고 해서 협약을 하고, 충남에서도 작년 7월 24일 날 하겠다고 이렇게 다 모여서, 이게 삼농정책위원회인데 삼농정책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전남에서도 7월 25일 날 이렇게 농어민 공익수당, 이제 어민이 들어간 게, 충남도 이제 농어민 수당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렇게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익자가 들어가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농어민의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치를 여기다 담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이렇게 공익자를 붙였는데, 저는 그냥 농어민 수당이면 농어민 수당, 농민 수당이면 농민 수당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공익 지표를 하는데 같은 공익이잖아요. 중앙의 기재부라든가 이제 예산 담당 쪽에서는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왜 중앙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 공익 뭐라고 뭘 주는데, 직불제를 주는데 왜 지방정부에서 또 뭐 공익수당을 줘? 이거 좀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뭐 합치든지 하나를 해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할 때 뭐 사회보장 심의회도 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논쟁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심의를 하는 게 이제 이걸 뭐 이게 농업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 막 이게 논쟁도 많았었는데, 어떤 쪽에서는 이제 복지 정책으로도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렇게 현금성 지원해 준 것은 이게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이제 중복 내지 이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 심의에 심의를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이름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익자가 들어가는 것, 그 가치를 담으려고 해서 이렇게 넣긴 했는데, 저는 그 안 넣어도 농어민의 충분한 그 공익적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농어민 수당, 농민 수당, 농민 기본소득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올해 이제 이거 작년이네. 작년에서 뭐 경기도 경남까지, 경남에도 최근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뭐 좀 허술한 약간 뭐 이렇게 액수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게 빠져 있는데, 하여튼 경남에서도 통과됐고 제주도도 올해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거기는 개별 농민한테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이렇게 했죠. 충북도도 제주도가요? 네, 제주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통과됐고요. 충북도가 조례 그 주민 발의를 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아무튼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깝깝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원래 도지사는 뭐 농어가 기본소득 뭐 하여튼 기본소득 얘기는 하는데 약간 그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고, 약간의 하여튼 좀 소극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이렇게 다른 데에 많이 써서 좀 이렇게 이쪽에 좀 이렇게 배정을 좀
좀 미지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하지만 이제 다른 시도가 다 한다면 충북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음은 뭐 있는 것 같아요. 충북도.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충북도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초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전국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전국 여기 안 나왔나? 예. 이렇게 쭉 경기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올 1월 3일자니까 뭐 지금 또 이제 많이 확대가 돼서 근데 올 1월 3일날 따져보니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농어민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미 이제 농어민수당을 받거나 올해 받거나 받을 예정인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넓어졌으니까 한 6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했고요.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많아서 제가 그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총선 때 이렇게 쭉 우리 운동본부 운영위원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교육홍보위원장님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해서 11분 협약식을 했나요? 12분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당 차원에서도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뭐 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건 이제 법제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제화는 이제 좀 이따 뭐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아무튼 의원이 10명이면 의원 발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협약식만 하더라도 10명이 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고 해서 최소 30명에서 50명 연서명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서명은 하고 10명이 한 발의가 되고 서명은 30에서 50명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런 현황을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처음부터 뭐 농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글자가 많은 걸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강의면 오전에 하는 강의는 거의 없어요. 정신이 맑을 때 하는 강의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오후 졸릴 때, 아니면 저녁 때, 피곤할 때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제 강의 노트도 이제 좀 글씨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글씨는 사실 줄이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자체가 또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맞아요. 글씨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글씨를 넣더라도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작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농촌에서 강의하다 보면 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집중시키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강의를 잘 들으면 이 지역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앞서서 이제 기본소득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요. 뭐 이따가 나오는데 이제 뭐 4개 그 원칙, 뭐 5개 원칙, 6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가 이렇게 뭐 현금성, 뭐 시혜성 혜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부가 이렇게 농민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농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농민들은 더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민 수당하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공통된 개념을 이렇게 해봤어요. 공통된 개념. 그래서 모든 농민에게 영농 규모, 영농 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이게 공통된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수당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규모 상관없이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민한테 균등하게 지급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현장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 뭐냐, 뭐 농촌 농민 수당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소외되고 배제돼 왔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어떤 보상 그리고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안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 이래로 농업 농촌은 농업 농민은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만 하더라도 협상가격차를 통해서 도시 노동자의 어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은 물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높으면 안 됐잖아요. 높으면 안 되고 농산물이 가격이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수입해서 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들은 다운시키고 폭락하면 뭐 이렇게 조금만의 보상 물질 농민이 거의 뭐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정책적으로 농산물과 농민들 이런 통제를 하고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되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정말 거대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속에서 어떤 대기업과 어떤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농촌을 희생시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을 공급하고 자원을 공급하고 그래야 도시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저임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못 살게 해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야 도시의 싼 가격의 노동력들이 계속 공급돼야 도시의 어떤 대기업과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종속 관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들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보면 도시의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잖아요. 도시에는 그런 어떤 굉장한 많은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농촌 기본소득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농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농업은 다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 도시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 기업하는 사람들, 자본가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윤을 취할 수밖에 없죠. 정부도 거기에 또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 뭐 기업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도 해주지 배려도 해주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소외를 농촌한테 시켜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농업 농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고 앞으로 농업 농촌이 유지되려면 농민 기본소득 같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 이건 조건 없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우리나라 5대 취약계층이 있는데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그다음에 농민을 취약계층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습니다. 농민이 과연 취약계층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세요. 농민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도 적은데 앞으로 이제 200만도 좀 있으면 깨질 거예요. 농가 인구가. 장애인 수보다 더 적습니다. 네, 장애인은 뭐 수보다 400만 원 적고, 훨씬 넘었어요. 네, 그 생산액도 훨씬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대로 가면 붕괴됩니다. 붕괴되고 사실 지금도 농가 인구가 225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농사를 안 지은 사람도 많아요. 뭐 경험농이라든가 부업을 하거나
농사하는 사람들 다 빼면 한 150만 명 될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전업을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도시에서 출입농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촌에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빼면 1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100만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뚜렷한 정책이 있는지 정책가들이 농촌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뭐 푸드플랜 한다고 해서 거기에 푸드플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농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농산물을 다 푸드플랜을 통해서 뭐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될까요? 일부분 안주군 같은 경우에도 로컬 푸드 매장으로 판매되는 그 비율이 농가 비율이 한 5% 정도 되나요? 하여튼 뭐 다른 뭐 좋은 정책들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나쁜 정책이라고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아가기에 근본적인 어떤 그 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이제까지 농림부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가 돈이 많아요. 정부가 돈이 많고 그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명분을 만듭니다. 돈을 쓰기 위한 명분.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이따 나오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통해서 그때는 뭐 이제 우리나라 선진 농업, 현대화 농업 해야 한다고 해서 온실 짓고 비닐 온실 짓고 막 유리 온실 짓고 해가지고 선진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 되니까 뭐 그린 투어리즘에서 녹색 관광 해가지고 농촌 관광 해야 된다고 막 농촌 마을마다 뭐 농촌 마을 하니까 전통 테마 마을, 그린 투어 마을, 뭐 전통 문화 마을, 테마 마을 해서 막 주 5일째 된다고 해가지고 막 농촌이 뭐 농촌 관광에 살아난다고 해서 농촌 관광 안 되잖아요. 지금 농촌 관광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한 명분 그걸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린다고 막 농촌 개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농민들 소득은 감소됩니다. 농업 소득은 감소됩니다. 아이러니잖아요. 그 많은 그러니까 농정 예산을 투입을 20년째 해도 그 15년째 농민 평균 소득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농업 소득 변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제가 충남에서 농가 소득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평균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요. 농가 소득을 평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이 아니라 중위 소득을 보면 지금 뭐 작년 농가 소득이 뭐 4,200 그 전해는 뭐 4,300인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4,200으로 나오는데 중위 소득을 보면 2,700, 2,600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 소득을 보면 2,600 정도 되고요. 2,600인데 그 중에서 이제 농업 소득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평균 농업 소득이 그렇다는 거고 중위 소득을 보니까 농업 소득의 중위 소득을 보니까 충남도에서 보니까 15년 전에 680만 원인데 15년 이후 작년 보니까 660만 원이더라고요. 평균 농업 소득이.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농가를 위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겠다고 15년 투자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물가 인상도 있을 때고 뭐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소수 대농, 중화농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농업 관련 산업, 공무원들, 관광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농민을 이렇게 핑계로 해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기관들, 관련 산업들, 관련 컨설팅 업체들 이런 데로 농업 예산이 다 가지 농민들한테 예산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직접 주자는 거죠.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주자는 거고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농민단체에서 얘기했듯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이게 이제 뭐 전체로 따지면 뭐 252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이랑 공익적 가치랑 다 해서 농업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고, 이제 공익적 가치만 따지면 뭐 86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용어 자체로 보면 농민수당이 맞냐, 농민기본소득이 맞냐, 농민기본소득도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을 이렇게 용어 자체로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조건성이잖아요.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한테 주면 농업이라는 어떤 산업에 참여를 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이제 이론에서는 이걸 참여소득이라고 합니다. 참여소득. 그러니까 이 참여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냐, 그런 이제 논쟁이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 하시는 분은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농민한테 주는 거지만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속한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 하는 사람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소득 아니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큰 범위에서 기본소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 참여소득도 기본소득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농민수당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농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고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게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이 이렇게 사실 같은 점도 많은데, 근데 이제 두 용어에서의 다 모순점이 있죠. 아까 농민 기본소득은 이게 농민한테 주는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냐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관점이 있고, 근데 농민수당의 아까 그 근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공익적 가치라는 게 공익적 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과 적게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농업을 해가지고 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지역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에 그래도 공익적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농사도 뭐 300평 겨우 이제 농업에 자격에 맞추고 뭐 이제 도시에서 출입농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농민이라고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도 농민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를 많이 생산한 농촌에서 정말 농업만 하고 친환경 농업하고 정말 이렇게 자연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농민도 있는데 지금의 농민수당은 농가당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하지 않잖아요. 농민수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농민수당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달라고 하는 게 근거가 별로 논리적 근거가 약하잖아요. 아까 했듯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데 공익적 역할은 각자가 다 다르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하면서 개별성을 주장하는 것도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현홍이나 이런 여성 농민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농민수당 여성 농민은 이렇게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성 농민은 농민수당보다도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개별성에 대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주장하시려면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야 된다. 뭐 전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농민수당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들의 어떤 권리적 보장, 기본소득에서 개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의 어떤 신장을 얘기하지만 특히 여성의 권리를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로서의 대우를 하자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농민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농민 기본소득은 개별성에 대한 그 논리적 바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용어 자체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용어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리적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하자가 없고 큰 대의가 맞다면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맞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농업 지속성이네요. 예. 지속성을 그러니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이거가 되든 저거가 되든 예. 어쨌든 필요하다. 그렇죠. 농업농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을 해야 되고 농업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한 점에서는 이제 비슷하죠. 그 아까 공익적 가치가 이제 이걸 다 사실 농민 기본소득에서도 농민의 가치가 이거라고 다 바탕에 깔고 있어요. 깔고 있지만 농민이란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대우를 하자. 그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점증적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하면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두 용어 전체적으로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는데 이제 강조하는 점들이 농민 기본소득은 사람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는가 하는 반면에 농민수당은 그 농업의 어떤 그 공익성에 더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죠. 이것은 뭐 제가 얘기 나왔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아까 토마스 페이는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간단히 치고 가도 돼요. 하여튼 이분이 근데 그 이 기본소득의 하여튼 이론적 바탕을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책이 이제 토지분배 정의라는 책인데요. 에그레리안 저스티스인데 공교롭지 않나요? 이게? 네. 저도 이제 사전에 에그레리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에그레리안이라는 게 뭐 농업인이라고 되지만 옛날에는 뭐 토지라는 뜻도 뭐 이렇게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토지 정의 혹은 토지 분배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은 그 남경태 선생이 한겨레 옛날 기자기도 하고 이 상식 안에 이 책이 있습니다. 한 몇 페이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논리적 전개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헨리 조지 이 토지 다닐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그 헨리 조지 영향이 이제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이렇게 토지 공개념에 영향을 주고 하여튼 이게 사상적으로 좀 그런 뿌리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이 인권이라는 책도 쓰고 상식이라는 책도 쓰고 굉장히 정말 어떤 혁명가이신데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독립전쟁에도 참여하고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하고 굉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좀 외롭게 돌아가시고 시신도 못 찾으시고 하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면 뭐 이론가들이 많죠. 많고 사상가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분이 가장 그래도 논리가 명확하고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책과 있습니다. 교체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요. 인권의 기원은 자연권이다. 이 말은 하나 기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도 인권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사회 불평등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지구가 누구 소유는 아니었잖아요. 공유였잖아요. 이 공유였던 지구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제 소유권이 생기잖아요. 소유권이 생기고 그 소유권이 강화되고 그 강화되는 게 가진 자들한테는 더 강화되고 없는 사람들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주들은 지주의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했듯이 원래 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공기, 바람, 토지, 물, 뭐 자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소유권이 없는데 갈수록 이게 소유권이 생기면서 그 소유권이 강화되고 부자들한테는 더욱 강한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없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한 불평등하잖아요. 옛날에는 소유권이 없어서 누구나 이 지구를 주게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사실 이 대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자식들도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의로운 세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분이 뭐 케이커 교도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성서엔 예. 하나님이 땅은 내 거니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보수교육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성서적인 사실 지난번에 덕천교회 그 목사님께서는 이게 이제 농민기본소득이 성서적 농업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불평등의 뿌리가 토지 및 부동산이에요. 이 토지 및 부동산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면 그것들이 계속 대물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자 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돈 있으면 부자들은 돈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교회도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은 사실 그래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예. 소유자들이 그들이 잘못이 아니었다면 소유자들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정의에 반하는 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어떠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 대신 그 부소유에 대해서 그 자식들한테 넘길 때 자식들은 그 부모의 부에 대해서 거기에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에 상속할 때 그 상속의 10%를 배당, 시민배당으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떼자.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시민배당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것은 자식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부의 어떤 그 기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소유권을 아예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를 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면 또 10% 떼고 자식들 또 10% 떼고 그 노력을 안 하면 정당한 부를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세를 떼서 이걸 시민배당으로 만들어서 노인한테는 매월 이렇게 뭐 1인당 10파운드씩 이렇게 매년 파운드 주고 청년들한테는 일시불로 사회에 진출하니까 1인당 뭐 15파운드씩 지급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비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도 이렇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200년 전에 했는데 노인의 시민배당 주자는 게 이게 노인수당이거든요. 노인기본소득. 청년들한테 주자는 게 이게 청년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지금 뭐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나가고 이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좋아요.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 이제 정의당에서 잠깐 나왔는데 기초재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름도 공교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이름이니까 이제 토마스 페인,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토마스 페인인데
최근에 유명한 그 토마 피케티도 토마스잖아요. 영어명은 토마스. 같은 두 토마스인데 그분도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면서 이 청년 기초 불화주자. 기초 자산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뭐 정말 1억씩 그 정도는 떼줘야 된다.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의 양극화가 개선될 수가 없다. 청년들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한테는 그 정도 뭐 1억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지만 하여튼 그 정도 사회 진출한테는 청년들한테는 받쳐줘야 된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부동산 지금 대부분 저희 지역도 아파트 한 채가 이제 뭐 거의 5억, 6억 되거든요. 5억, 6억 되고 서울은 뭐 더 비싸겠죠. 뭐 7억, 8억, 10억 되겠죠. 청년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7억, 8억, 9억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그걸 이제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 토대가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살아가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근로를 해가지고 적금을 하고 뭘 해가지고 뭐 이제 아파트도 하나 사고 하는 시대는 거의 어렵게 됐어요. 지금 청년들이 무슨 일자리가 있나요? 다들 뭐 좋은 일자리는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인턴, 뭐 요즘 뭐 시끄러운 하여튼 뭐 인턴제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서 사회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 사회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살으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월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뛰고 하면 아니 보유세를 하고 종부세를 높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청년들한테 분양을 싸게 뭐 1억이면 1억으로 청년들한테는 주든지 이렇게 해야 부동산이 잡히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금을 안 올리겠어요? 안 올려요. 그건 가진 자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지금 한참. 그래서 남은 시간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해도 돼요. 5시 몇 시에요? 지금 한 35분, 40분 정도 예. 남았는데 네. 중간 잠깐 쉬었다 할지 예. 아니면 네. 계속 할지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5분 계속하고 조금 일찍 예, 마치죠. 뭐.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압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압축적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무슨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공부시키러 온 건데 공부시키러.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록을 했는데 1시간만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고 사실 이 기본소득 나온 건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지금 폭발을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로. 아까 토마스 페인 얘기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마스 페인의 그 토지 분배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의 그러니까 그 피케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있는데 전에는 노동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 구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노동수익으로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역전이 불가능한 네,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안 낳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 낳아봤자 기껏 대학 보내기도 힘들고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대학 보내봤자 취업도 힘들고 취업해봤자 뭐 대기업을 해봤자 얼마 갑니까? 뭐 고시 공부 해야 되는데 고시 공부가 일반 서민이 고시 공부 하라고 돈 대줄 수 있는 데가 뭐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애를 안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지속시키지 이런 사회라면 애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부권이잖아요. 근데 애를 뭐 10만 원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애를 낳나요? 안 낳죠. 이런 구조에서 애를 낳는다는 게 거의 뭐 그 패가망신이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 스트레스와 저도 애를 둘 키우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회에서 다들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사는데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이 사회를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죠. 이 사회가 애를 안 낳고 하면 지금 OECD 가장 저출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런 사회에서는 지속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대로 끝내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민주정부라고 하는 민주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만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없다. 자랑을 해요. 어디 나오면 저도 뭐 굉장히 프라이드하고 우리 민주주의 대통령도 뽑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체육관 선거도 하고 했는데 민주화에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이미 민주화 과정에서 이미 권력은 산업 자본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삼성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은 산업 자본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적인 권력들은 다 기업가들한테 넘어갔는데 그 민주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정치의 민주화를 이제 우리가 1인 1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민주화가 1인 1표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민주화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안 된 국가도 많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뽑은 사람이 이제 의회에 가서 우리의 공통부, 공유부를 나누는 역할, 세금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는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뽑아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거기 국회에 가서 나라가 가진 이런 큰 부를 정치의 기본은 균형과 형평이잖아요. 균등하게 못 사는 사람들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보내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다 자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뽑힌 사람들이 국회의원조차도 다 기득권과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민중들한테까지 이렇게 부가 안 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가면 다 자기 선거 비용 마련해야 되고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민주정부 들어올수록 더 양극화가 생기고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이러니잖아요. 아이러니예요. 왜 이렇게 민주정부라고 들었는데 더 부동산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농민신문에 칼럼을 썼듯이 이제 농촌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한다고 세종시도 만들고 이제 10개의 핵심 도시도 만들었잖아요. 10개 핵심 도시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어떤 권력을 이제 이동시켜서 분산시켜서 이제 그 수도권 위주의 어떤 그 권력 기관들을 지역으로 옮겨서 지역이 발전시키는 모델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했잖아요. 큰 차원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수도권 1급 체제였잖아요. 사실 거의.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지 않으면은 그냥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세종시와 10개의 핵심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지역 차원에서 보면 농촌 차원에서 보면 이건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그 균형 발전이 지속된다면 이건 농촌 쪽에서 보면 재앙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도시개발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혁신도시가 됐어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혁신도시가 이제 지역의 부동산, 그러니까 이렇게 땅 부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지역에 투자합니까? 안 하죠. 다 강남에 아파트 삽니다. 강남, 서울에 그게 권력이니까 거기에 또 투자를 해놓습니다. 예. 농촌에서도 규모화 농, 이렇게 기업농 이렇게 키워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농촌에 사나요? 다 전화로 농사짓습니다. 다 외국인 농사 심어 외국인들 다 데려다 놓고 도시에 있으면서 전화로 야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다 농사짓고 자기는 도시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농촌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뭐 2차 뭐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에서는 난리예요. 막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가 균형 발전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농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수도권 빨대가 하나였다면 지금은 세종시를 비롯해서 혁신도시에 빨대가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 빨대를 통해서 다시 착취의 구조를 더 공고히 도시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농촌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인구 정책이니 뭐 청년 정책이라서 또 온갖 뭐 지역에 뭐 정책 편다고 막 하는데 또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과 같은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불평등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한 게 이제 간단히 넘어갔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농업농촌 현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방이 있죠. 네. 개방을 통해야만 뭐 살 수 있다. 뭐 YS가 쌀만은 뭐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맡겠다 해놓고 대통령 돼서 그냥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식량 자금 문제가 또 불거지는데 저는 이 영혼 없는 이 개방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에 이제 농업연구기관에도 있었는데 국제연구기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 충격이었던 게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미 FTA 막 농민단체도 반대하니까 우리나라 농업은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이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을 통해서 농업에 충격을 줘서 우리나라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까요? 충격이 아니고 폭탄이었죠. 네. 근데 그렇게 충격을 줘야 된다고 그걸 긍정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FTA 추진하고 온갖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농업 개방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뭐 중국과 FTA 안 했잖아요. 네. 농업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와 FTA 추진했어요. 아니 이래놓고 농업 경쟁력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농업 경쟁력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농업 경쟁력을 다 말살시켜놓고 농업 경쟁력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소득 증대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얘기하면 안 돼요. 경쟁력을 할 수 있어야 뭐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물론 소수 몇 가지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이라는 것은 얘기 꺼내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대부분 이렇게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역대 정부에서 온갖 농업 구조 개선부터 뭐 도농 균형 발전에서 뭐 창조 농업까지 뭐 6차 산업 온갖 다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농가 소득이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 소득이 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예산 뭐 처음에는 몇십조 몇백조 뭐 투자한다고 참여정부 때도 뭐 119조 뭐 예산 투자하고 했다고 막 이렇게 해도 농가 소득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농가
농업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정책, 개발 정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랐어요. 이제까지 많은 역대 정부에서 올랐지만 그 예산을 투자했지만 농업 소득은 안 오르잖아요. 그럼 깨끗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농업 소득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농가 소득 비교해서 자세히 보면 하여튼 농가 소득이 뭐 아시겠지만 뭐 이제 거의 이런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농가 소득은 하여튼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나오고 있고요. 농가 소득보다 부채가 더 올라가고요. 부채가 급속히 올라가고요. 뭐 고령화 유가, 뭐 농가 인구수.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게 이제 직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일하게 현금으로 주는 정책이 직불금이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이게 직불금 제도를 WTO 규정에 의해서 직불제를 가져왔는데 직불제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직불제 정부에서는 뭐 10가지 직불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촘촘한 소득 보장을 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직불제의 양극화죠. 직불제 양극화. 1헥타르 농민 평균 직불금이 1헥타르 농민 평균 직불금이 1헥타르 미만이에요. 미만이 1헥타르 미만 농민이 전체 70%가 돼요. 70%의 평균 직불금이 40만 원이에요. 1년에. 4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70% 대부분의 농가들의 직불금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이 40만 원 가지고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이따 나오겠지만 이 직불금이 중요한 게요. 유럽에서도 왜 직불금을 주겠습니까? 이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은 농가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럽 케이스를 먼저 얘기할까요? 얘기가 유럽인데요. 네.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대산 농촌부장 통해서 유럽,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장면인데 유럽 농촌 가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잖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정말 저는 관광지만 이런 줄 알았더니 어딜 가나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직불금을 줘요. 유럽을 직불금 주고. 그러니까 왜 유럽은 그러니까 농정 예산의 대부분을 직불제로 줘요. 아시잖아요. EU의 평균, EU 전체의 그 예산이 있어요. 사실 EU가 만들어진 것도 농업 문제 때문에 EU가 만들어졌잖아요. 농업 보조금을 이렇게 통합 관리하자 해가지고 EU가 만들어졌는데 EU에서 농정 예산을 같이 관리해요. 농정에 통합 관리하는데 EU 농정 예산의 71%, 72%는 농민들한테 직접 줘요. 이 직불금으로 주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85%를 주고, 일본도 33%. 근데 우리나라는 뭐 17% 정도 되는데 왜 직접 주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주어봤자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간접적으로 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직접 안 줘요. 왜냐하면 온갖 그 산업체, 기업체, 로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은 거 보세요.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자재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다 쓰이냐? 안 쓰는 게 대부분 많아요. 막 농약, 비료, 뭐 퇴비, 뭐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직접 당하는 거예요. 직접. 그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친환경도 사실 옛날에는 퇴비 만들고 해가지고 다 자재들도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잘 짓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지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돈을 지원하면 그거 가지고 농민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재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왜 자재로 이렇게 하겠어요? 다 로비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기업체가 이거 좋습니다 해서 의원들 통해서 뭐 의원들이 뭐 이렇게 예산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고 예산 만들어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고 그 지원들은 그러니까 농촌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유럽은 농민 기본소득이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유럽에서도 최근에 이제 농민 기본소득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도 농간의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농가당 평균 30 내지 50헥타르, 프랑스는 70헥타르. 그러니까 사이즈가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1.5헥타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당 직불금을 줘 보면 우리나라는 1.5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30 내지 50헥타르니까 직불금이 뭐 한 4, 50만 원만 돼도 유럽은 50만 원 돼도 50헥타르면 2,500만 원 받는 거예요. 아마 50만 원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3,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헥타르면 그래도 1,500만 원, 40만 원이면 2천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친환경 농업, 경관 농업 하면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가형 직불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불금으로 몇 천만 원씩 받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농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농촌의 농민들이 살 수 있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온갖 명목을 해서 직접 줘요, 직접.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적으로 따져봤자 1.5헥타르인데 아무리 많이 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뭐 친환경 농업 1.5헥타르 하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많이 돼봤자 한 200만 원 정도 1.5헥타르면 될까요? 그러니까 면적 단위로 지금과 같은 직불제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농민들, 소농들은 다 붕괴돼야 돼, 없어져야 돼요. 아까 1헥타르 해봤자 직불제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규모화라든가 면적 단위로 이렇게 정책을 계속 이 직불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직불금이 없으면 농민들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독일 가서 그 독일 그 목장에 가서 큰 목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목장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유값이 물값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의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중앙아시아라든가 우유를 많이 싸게 들어오면 사실 독일 목장들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싼 가격으로. 근데 왜 목장을 유지시키고 초지를 유지시키겠어요? 그러면 거기 농업을 안 시키면 거기 뭐라 하겠어요? 다 폐허가 되고 농촌이 망가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이렇게 직불금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로컬 기반으로 해서 유지시켜주고 거기에서 이제 공공에서 구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불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듯이 우리나라 그동안의 직불금은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지만 하여튼 직불금을 그런 기본소득 형태로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촌은 유지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연방 헌법에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걸 헌법에 개정 넣어서 그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업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헌법 얘기했을 때 했던 거고요. 그에도 이제 그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들은 많이 있는데 아까 그 노동자의 그 노동 불안정성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죠. 농민도 지금 옛날에는 뭐 3년 농사 지어서 그 중에서 한 해만 그 수지 맞으면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지 맞추기가 지금 기후 변화도 심하죠. 가격 변동도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농민단 되면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실제로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요. 네. 도농은 불균형 계속 심화되고 있고. 뭐 이건 아직 한번 보세요. 해외 사례인데요. 인도 사례 제 자료 제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인도에서도 농촌마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의 가이 스탠딩 교수가 영국의 이제 유니세프 기금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마을에 실험을 했더니 아무튼 농촌 마을에 가서 실험을 했더니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서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에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아무튼 처음으로 농촌 지역에 이렇게 사회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는 정말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인데 특히 여성을 이렇게 사진을 한 것도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증진된다는 거죠. 여성들도 자기 다 개인별로 이제 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까 여성들이 그걸 가지고 야 우리 마을에 뭘 해보자.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영국 인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충남도가 그래도 사실 농민 기본소득 농민수당에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시작을 했다고 봐야 돼요. 농업 실천 환경 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부터 36만 원씩 줬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직불금하고 충남도 자체적으로 줬던 직불금하고 비료 지원 사업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균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해남이 2019년부터 줬잖아요. 근데 충남은 2017년도 줬고 제가 이제 2015년에 보고서를 내서 그걸 이제 충남 공무원들한테 줬더니 충남 공무원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냥 기존 사업들을 모아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업을 했고 그것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점점 쌓여서 올해 이제 농민수당 그래서 80만 원을 올해 지급하겠다 해서 가장 큰 액수로 충남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남이 그냥 80만 원이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강진 사례, 해남군 사례. 해남군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뭐 여기 주민 설명회도 제가 발표도 하고 제가 자문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해남 공무원들이 정말 이걸 왜냐면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를 처음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법이라는 게 촘촘해서 뭘 하나 비집고 들어가려면 연관돼서 고쳐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지제도이면서 농업제도, 농업정책이자 복지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려면 굉장히 많은 뭐 20몇 가지, 30몇 가지의 뭐 관련된 뭐 규정이라든가 따져봐요.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을 주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세금 미납자예요. 세금 미납자한테 과연 줘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범법 행위를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폐수를 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금이라든가 아니면 벌금을 많이 냈어요. 뭐 이런 사람한테도 농민수당을 줘야 될까요?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막 받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뭐 하는 사람 그런 한테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민원이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좌절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해남 군수님이 밀어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하나의 모델이 돼서 하여튼 해남 군에 갔더니 이렇게 구청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해남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농림부에서 이제
농림부에서 옛날부터 뭐 공익직불 논의를 해왔었죠. 농림부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를 해왔는데 그렇게 큰 이제 공익직불을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 그 동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막 얘기하니까 농림부에서도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에서 똑같이 하면 가오가 안 서잖아요. 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그 프라이드도 있는데 지방정부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공익직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기존에 이렇게 면적단위 줬던 것을 이렇게 바꾸고 제가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기존에 이제 이렇게 면적단위로 직불을 주고 친환경 직불도 이제 연수가 있고 면적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친환경 직불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일정한 면적은 왜냐하면 저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 기준점을 이제 0.5헥타르로 할 것인가, 1헥타르로 할 것인가, 2헥타르로 할 것인가 해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1헥타르 미만은 70%인데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0.5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약 50%가 되더라고요. 50%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자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르고. 근데 저는 이제 친환경 직불도 이렇게 연수에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공익직불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익직불과 농민기본소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흡수하고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1헥타르 기준, 0.1헥타르 기준이면 이제 농민 기준이에요. 농민 기준. 농민이 이제 면적이 1헥타르 300평이 되니까 그래서 농민이면 누구나 200만 원 깔아주고 200만 원 깔아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점증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정비례적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만 원 해주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는 방식.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더 이렇게 따로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이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이외에 지방정부가 인적지불,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이죠.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정부가 보조를 한다면 세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작년에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균등하게 주는 그러니까 농가당 균등하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당 균등하게 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게 이제 농민당 1인, 2인, 3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주되 개별이 어렵다면 1인, 2인, 3인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3인 이상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그냥 1인, 2인, 3인 이상 이렇게 해서 뭐 액수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작은 6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작년에 충남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월당 연당. 이것은 얘기 들으면 막 연당 같아요. 이건 연당. 시작은 이렇게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에서 지금 직불제가 또 그렇게 되고 농민수당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1인, 2인, 3인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래프가 그 모양이 바뀌는 그런 네.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흡수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지방정부 주도를 하고 중앙정부가 이제 직불제를 지방정부로 줬을 때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인적 지불, 기본소득. 왜냐하면 그 지방정부가는 그 하여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1인, 2인, 3인 이상 이렇게 기준했는데 빨간색이 그럼 박 박사님 생각인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고 이전에는 뭐 이렇게 주기 이건 기존에 정부에 이거 줬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기본소득도 이제 이렇게 해봤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제 뭐 경기도도 했지만 개인별로 주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줄 수도 있었겠죠. 왜 못 주겠습니까? 원래 개인별로 주는 게 더 빠르고 더 확실한데. 가오를 잡으려고 그랬죠. 네. 중앙정부의 기재부 관료에 강호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게 페이스북에 나가서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지방정부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네.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 제가 농계신문 그 자담에 또 얘기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이 많겠어요? 그분들이 뭐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언제부터 막 중요했다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사람을 봐야죠. 재원을 떨어지지 지자체로 않고 이렇게 인구 포기하고 문제예요. 인구 그런 문제. 이대로 가면 거의 지역은 농촌은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감소, 농촌의 공동화. 지역의 인구가 떠나버리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상황도 될 수 있기 인근시군으로 때문에 통합이 될 가능성이 네, 통화되면 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이제 2만 만 되면 이제 뭐 군 단위에 있다가 이제 출장소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양군에 강의를 가보니까 영양군의 인구가 17,300명입니다. 한 개 군이 17,000명이면 큰 아파트 단지인데요. 17,000, 난 깜짝 놀랐어요. 나 영양군이면 그래도 뭐 이문열 고향이기도 하고 영양군 중에서 경북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는 17,000명으로 군이 존재한다는 게 찾아보니까 이제 울릉도가 한 7,500명이에요, 8,000명. 그래서 울릉군이 가장 적은데 그 다음 적은 게 하나가 영양군이더라고. 그리고 그쪽 영양, 청송, 봉화 이쪽이 뭐 BYC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주민등록상에 17,000명이지 실질적으로 그 몇 명은 살겠어요. 한 12,000, 3,000 살까요? 10,000명 이상으로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로 사는 인구가 군이 유지됐을까요? 그러면 출장소로 만약에 이렇게 지금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출장소로 하면 공무원들의 삶도 탁 떨어져 버립니다. 군수 자체도 뽑기도 힘들고 이제 옆에 군을 해서 그렇게 갈 공무원들이 자기 이 앞길과 국장 진급은 거의 이제 거의 부장도 그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구 유치가 가장 큰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이 농수당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온갖 우리나라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은 다 받아들여서 하잖아요. 빠르잖아요. 해외 거 받아들여서. 근데 유럽식의 방식 뭐 이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농업 정책은. 유럽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은
30 내지 평균 50헥타르를 대상으로 농경을 펼치고 우리나라 평균 1.5헥타르를 대상으로 농경을 펼치는데 같은 직불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단위 직불금을 이렇게 줘봤는데 갈수록 양극화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단위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은 농촌에서 사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농림부 공무원이든 기재부 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가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다 행정고시 출신들이면 어디로 가든 중앙정부 어디로 가든 뭐 자기는 I don't care. 예. 문제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 공무원들. 예. 그러니까 정책을 인구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효율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림부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뭐 쌀이든 뭐든 그냥 몇 사람이 생산을 하든 그냥 유지만 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농촌에 10사람이 그러니까 100사람이 생산했던 것을 지금은 뭐 10사람이 생산하는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90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뭐 기초연금이든 뭐든 뭐 이렇게 국지로 해야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득도 해야 하는데 농촌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고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농촌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중앙정부 정책을 받아서 지방정부에서 해봤는데 갈수록 사람만 떠난다는 거죠. 떠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정책이.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충남도에서 이렇게 농업인수당 이렇게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올해 작년부터 막 그렇게 막 해와서 했는데 그 공무원한테 이제 최근에 전화했어요. 80만 원 이렇게 이제 확정됐으니까 잘했다고 제가 전화했는데 그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농지에 쓸데없는 예산 다 모아가지고 액수를 높여 나가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정의 그 사업 가지수가 몇 배까지예요? 300 몇 가지나. 네. 물론 그게 또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꼭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 꼭 공공적인 목적에 뭐 R&D라든가 뭐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농민들한테 줘야 돼요.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지금 농민들도 똑똑하거든요. 사실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뭐 방법상 뭐 농민수당,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아까는 농가수당, 농민수당, 아까 여기 김성훈 전 장관입니다. 김성훈 전 장관님 제가 연구할 때 만났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농민수당을 운동을 하라고 하신 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한 분은 김용철 선생님이 한 분은 김성훈 전 장관입니다. 김성훈 전 장관님이 2015년 연구할 때부터 나한테 막 어디 청와대라도 가서 농민들 데리고 가서 요구를 해라. 아니 이분이 농림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농업 경제의 가장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시고 친환경 농업의 반 GMO에 가장 이렇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운동하신 분인데 왜 이분이 농가당 60만 원씩 그냥 줘버려야 된다. 그래야 농촌이 살아난다고 얘기하셨겠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정말 어려고 경제학자시고 하시는데 농가당 60만 원. 그래서 프레시안에 두 번 농가 기본소득 처음에 농가 기본소득이 있어요. 농가 기본소득을 요구한다. 그래도 말 안 되니까 다시 농가 기본소득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프레시안에 두 번이나 얘기하고 지금도 저한테 활동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여튼 이 연세에도 이 농업노천의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하여튼 그래서 김성훈 장관도 초반부터 농민 개별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농가 단위로 하되 앞으로 이제 농민 단위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하시고 농민 단위로 농민단을 했을 때 연령 문제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은 은퇴시키고 복지예산을 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은퇴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걸 얘기 일단 끄고 개별적으로 줬을 때 장단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온갖 뭐 농촌에서 뭐 새로운 사업들을 하잖아요. 무슨 정부에서도 무슨 신활력 플러스니 뭐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니 뭐 농촌 계획이니 농촌 협약제도니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이제 해 안 됐잖아요. 농촌 유토피아 사업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런 한다고. 이름을 그렇게 적어야지. 저는 좀 토마스 모가 그것도- 호구 가겠다 씨. 정말 말장난 이렇게 너무하네, 막 진짜. 농락을 해도 되나? 네.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함부로 되나? 쓰네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누가 공정사회 씨랑 무슨 뭐 정의사회 정의사회. 정의사회 똑같은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소멸 지역이에요, 농촌. 네. 아까 BIC 지역이라는 이 공학 이쪽도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지역이.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경상도에서 보수적이잖아요. 이거 뭐 무상급 씨처럼 빨갱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빨갱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봉화했죠. 영양도 곧 하죠. 그다음에 충성도 하고 있어요. 그 보수적이라는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해요. 네. 왜 하겠어요? 다 공무원들이 하고 하니까 여기 지역에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더 이렇게 민생 경제가 더 나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뭐 일자리가 있어요. 뭐 그러면 다 떠난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있어요? 도시도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정책들은 다 밑에 하다 하면 그것들이 지역에 남지 안 하고 싹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건물 지으면 건물을 누가 지어요? 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짓고 뭐 그 건물 만들면 전기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물 잠궈놔 버리잖아요. 전기세는 다 또 도시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을 다 그 시멘트 건물만 막 그 쓰레기들만 농촌에 막 만들어 놓고 유지할 수도 없고 도시 사람들이 다 건물 짓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다. 그거 가지고 체험해서 돈 벌고 뭐해도 뭐 조합 만들어서 돈 벌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지조차도 안 되고 그 분란만 일어나고 소송만 일어나고 그래서 다 해체되고 떠나고 그렇게 돼버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촌 개발 사업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이제 다 직접적으로 줘보잖아요.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에서 유통되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든 그래야 뭐 미용원, 미장원 사람도 살고 식당 주인도 살잖아요. 근데 농촌개발 사업한다고 몇십억짜리 막 건물 몇십억 그거 지역에서 건물이 많아져요. 하여튼 말문을 잊으셨. 예. 이렇게 저희 안- 동네가 그래요. 열받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농림부를 이시해서 농업 조직들이 다 그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조직 관료들은 자기의 수하 조직들을 유치해야 하고 수하 조직들은 또 그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개발 사업, 농촌 개발 사업이 1조 원인가 2조 원인가 뭐 그 절반 정도는 다 이렇게 모아서 기본소 농수당으로 가야 돼요. 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는 핵심으로 올 거예요.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지역 가가지고 이쪽까지 가가지고 농촌 체험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농수당 해야 되고 충북 옥천 사례, 안남면 사례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농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대천강 수계 지역에서 수계 기금으로 농가당 30만 원인가 이렇게 연간 줘봤더니 이 돈을 가지고 조금씩 떼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지역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저는 사실 이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단순하게 돈을 주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씨앗돈으로 종잣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지금 뭐 협동조합법도 통과돼서 뭐 협동조합이 난무하지만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겠어요. 그 고정적인 농촌에서 소득이 있어요. 이 헤비 내키도 어려워서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뭐 몇십만 원씩 고정적으로 온다면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내 삶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거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농민도 마찬가지고 사실 농민들은 더 하잖아요. 이 불안감이 그래서 농촌의 인심이 강팍해지는 것도 이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감. 근데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농민이 그래도 월급 받는 거 같다. 농수단 한번 줬더니 정부에서 월급을 줘.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준다면 그걸 가지고 계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되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어보니까 그 일부를 매년 오니까 일부를 떼가지고 해서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애방원 농장도 만들고 안남 브랜드도 만들고 마을 순환버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식 버스도 하고 도농교육 센터도 만들고 장터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경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농민 기본소득이든 농민수당이든 이게 이제 2단계죠. 사실 2단계로 해서 저는 그동안은 중앙에서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보는 그 사업 모델이 아니라 먼저 지역 농민들한테 기본소득, 농민수당이든 먼저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잘 한다면 그거에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중앙단에서 오면 이게 오면서 다 세버리죠. 사업을 하면서. 그 농민들한테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데 우선 농민들한테 이렇게 받쳐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재원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뭐 국토보유세의 일부, 그다음에 농업직불금 조정, 각종 행정비용 절감, 농특세 확대, 뭐 지금 뭐 기본소득세도 주장하고 하시는데요. 각종 개발 사업들을 줄여야 돼요. 지금 막 그 국가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예타 면제해서 막 각종 기관 사업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균형 발전인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런 토목사업이 이렇게 GDP를 올리는 데는 가장 또 물자이 좋다고는 하지만 과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들은 줄이고 이것들을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게 저는 정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만들어가는 정책이 거의 없었는데 아무튼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정말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다시 이제 사실 농정의 대전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까지 우리 농정들은 농정 사업이 얘기했듯이 이 정부 부처 중에 사업 가지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이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지고 이것들을 이제 사실 그걸 저는 식민지 농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 잘 듣는 단체, 뭐 기구안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떼주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리형 어떤 농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자치의 농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꿈꿨던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다시 복원하는 과정. 그래서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했듯이 안남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주어봤더니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만들든 주민 발전 지금 형식상 있는 뭐 주민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뭐 이장, 청년회장, 분회장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농민의 어떤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떤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 수당을 받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농민을 그러니까 존중해 준다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농민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로서의 어떤 존중, 자존감 이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성과 자존감, 특히 농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율성이라는 게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농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그 보장이 실현되고 또 그래서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뭐 이렇게 농민의 대상이 농민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도 많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농민의 개념들이 정말 모호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농민이냐 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도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하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일단 한 95%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일단 추진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완전하게 막 농민을 막 정확하게 막 파고 물론 민원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농민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원, 민간 협력, 농민들도 농민수당, 농민교섭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이제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좀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몸도 안 좋고 여기 강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도시민들한테도 농업, 농촌의 어떤 가치, 농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결론인데요. 저는 하여튼 읽어보면 정부는 원래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수많은 예산을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각종 뭐 공모 사업이니 개발 사업으로 좀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과 EU의 농정 예산의 72%, 스위스 같은 경우는 85%를 직접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직접 안 줘요? 이것은 저는 농정 관료의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깔봐서 그렇지. 깔보는 것도 있지만 돈 주면 안 된다. 관료제도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가 관료면 몇백억씩은 그냥 사무관이 주무르고 이렇게 자기들이 돈이 또 권력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줄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그 조직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또 조직 만들어 놓고 나중에 퇴직해서 그 조직으로 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돈을 놓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일 많고 뭐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일 많고 죽겠다고 하면 그걸 예산을 직접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일 많고 죽겠다고 하면서도 왜 안 줘요? 자기들 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중앙정부의 권력이 저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보다 더 세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관료의 어떤 폐해가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그리고 관료의 힘이라는 게 어떤 그 정말 무시무시해요. 기재부와 국방부와 어디가 지금 기재비가 제일 세고 그잖아요. 대통령마다 안 국방부가 두 들어먹잖아요. 번째고. 안 들어먹어요. 왜 반대하겠어요? 아니 안 주고 자기가 떼어주고 하면 자기의 권력이 무시막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주라니까 안 주잖아요. 그냥 주면 관료들의 힘이 없잖아요. 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관료 조직이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다들 자기 현직에 있을 때 그 높은 직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하면
정관 내고 받으면서 평생을 먹고 노는 그런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다 이익 집단에 이런 식으로 다 변화되고 있어요.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뭐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좀 젊은 사무관들 보면 다들 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삶이 중요하지 무슨 농민이 노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기댈 건 없고 그냥 정부는 그러니까 정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재용을 뭐 저기 재판하는데 자기들이 경제 걱정해요, 관료들이.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박어 터지셨어. 할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열받아. 아무튼 농민한테 직접 안 주는 것은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면 농민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 만들고 싶은 농촌을 농민 스스로 만들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런 농촌들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나라 농민들 이렇게 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거 주면 이거 가지고 농촌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돌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2배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참고 앞으로 해서 이제는 좋은 강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예. 지금 이제 축산 농가들이요. 를 농민의 영역 내에서 바라보는 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대형 우리나라 그리고 농장의 공장식 결과물인데요. 공장식 예를 들어 축산. 양계든 돼지, 그러니까는 뭐 돈이든 또는 소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사 먹거든요. 농사 거의 안 짓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농민의 영역 내에서 담아드리고 지금 이제 농민수당이라든가 또는 농민 기본소득의 영역에서 그들과 어떤 그 영역과의 문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런 미진한 문제는 마치고 나가서 하십시다. 딱딱하지 아, 않은데. 네, 농민의 아까 규정 정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민도 이제 그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세금 내고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도 축산은 일정 규모 이상은 농민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식 축산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산업자에서 농민에 다 끼진 않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워낙 많은 예산이 또 그쪽으로 배달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농민이라고 해서 한 건데 농민의 그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생산량과 축산 생산량이 거의 비등해. 축산 생산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더. 네, 축산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몸에 좀 하십시다 우리. 네. 예. 마무리? 네. 오늘 한 4시간 이상에 걸쳐서 기본소득 2편으로 농민 기본소득 2편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강의만 갖고는 사실 또 강사로 데뷔하기에 모자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회 프로그램, 3회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게 참여해 주셔서 한 지역, 또 한 광역을 또 한 전국을 대표하는 농민 기본소득 전사로 재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